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눈물이 흐를 만큼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나비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인 시간이 늘어가는데요. 사연 채널이 저의 적적함을 잘 달래주고 있네요.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이야기며 살아온 세월이 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다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감회가 새롭고 또 같이 웃고 슬퍼하며 감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감상의 기쁨을 저만 누리기엔 아까워서 동네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볼까 하는데요. 생각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느린 제가 글을 옮겨 마무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위로를 받고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이 일이 제겐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릿하기도 했고요. 우선 저는 10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간다는 것, 그것만큼 끔찍할 고통이 있나 싶네요. 저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해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외쳐보기도 했죠. 그 상실감은 아마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의욕 자체가 나지 않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갑갑하죠. 아마도 우리 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던 아들이라 더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누나 형들에 비해 약하게 태어난 아들은 내 형제 중 셋째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구석에서 셋째로 태어났으니 부모의 관심이나 그런 걸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컸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아들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비극도 쉽사리 눈치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성정이 순하고 소심해서인지 밖에 나가도 잘 맞고 다니고 오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날이면 좋아라 했는데 아들은 언제든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이나 돕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까지만 다니면 안 될까요? 여기 상철이도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닌다고 하던데 나도 학교에 정이 떨어졌어요. 이놈아, 학교를 무슨 정으로 다니냐? 학생이라면 당연히 다녀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얼른 가. 아내가 야단을 칠 때마다 아들은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 같은 때를 썼는데요. 당시만 해도 저는 아들이 그렇게나 어두운 그늘 아래에 있었던 줄 모르고 혼만 냈습니다. 엄살 그만 떨어라. 너만 힘드냐.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때를 쓰고 있냐. 이런 말들을 퍼부었었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아들의 해맑은 얼굴만 보았지 그 뒤에 있던 그늘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쾅쾅 두들기더군요. 밖에 나가보니 아들뻘로 보이는 아이들이 쭈르륵 서 있는데 대뜸 저희 아들을 찾더군요. 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요. 선재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저씨, 선재 안에 있죠? 그래, 잠시만. 어딘지 껄렁해 보이는 아이들과 우리 아들이 친구라는 게 믿기 힘들었지만 일단 아들을 불렀죠. 근데 삽시간에 어두워진 아들의 표정이 보이더군요. 마치 엄청난 공포의 현장을 목격한 듯 하얗게 질려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말릴까 했지만 그럼에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간 아들은 그날 밤 아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불빛 속에 드러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저희 부부는 기겁해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고요. 아들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의 옷을 벗겨 이곳저곳을 확인했네요. 온통 멍투성이에
어딘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찍힌 자국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모르셨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맞고 있었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도 선재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서 저희 선생님들 부주의가 큽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했다고 그걸 모르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날 교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떵떵 질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시대의 생각은 남자애들은 다 치고받고 싸우며 크는 것이고 좀 어딜 두들겨 맞는다 해도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애가 야구방망이로 죽어라 뒷산에서 맞고 변기통에 머리를 처박히더라도 그게 그냥 어떤 학교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아마 그날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맞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그 이후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분간은 학교도 나가지 않고 나쁜 녀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심부름도 자제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여오는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인내심이 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달 지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아들의 마음은 들어줄 생각을 못하고 무슨 운동이든 배우게 해서 다시 못된 놈들에게 맞고 다니지 않게 한 것이었죠. 여기서 아들과 저의 갈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일파만파 커져 결국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부자 사이로 진전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빠, 나는 이런 운동하는 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다치는 운동이잖아요. 나는 그냥 공부나 하고 싶어요. 제발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 녀석아, 네가 그렇게 나약해 빠졌으니까 그런 놈들한테 한심하게 맞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안 맞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네가 어떻게든 강해져야지. 그 허약한 몸집으로는 먹잇감 되기 딱이야. 계속 맞고 살 테냐? 학교 안 다닐 거야? 복싱장에 다닌 지 한 달도 채 안 돼요. 아들이 저렇게 애걸복걸하며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한 달도 못 버틴다는 거에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복싱장에 애를 밀어넣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졸려하는 아이를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루 팔굽혀펴기며 윗몸 일으키기 등 온갖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하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니 나중에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전 이게 당시 아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이 교육이라는 건 아예 몰랐던 그 시절의 제가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위태로웠던 부자 간의 갈등이 이 계기로 폭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당시 좋아하던 수학 문제집을 제가 모르고 버리고 말았는데 아들이 이것을 두고 신경질을 조금 내자 저는 아들의 뺨을 때렸고 아들은 여기에 상처를 받아 그대로 집을 뛰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용하고 수긍하는 게 가장 익숙했던 우리 아들이 가출이라니. 너무 놀란 마음에 아들을 밤새 찾아다녔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너무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애 뺨을 쳐요. 고작 이제 중학생인 애를. 애가 좋아하는 게 공부뿐이라는 거 몰라요? 한숨이 푹 나왔죠. 아들은 공부 말고는 좋아하는 게 없었을 정도로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사실 못마땅해 했고요. 허약한 아들이 더 허약해지지 않도록 책은 좀 멀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때 생각으론 어차피 대학에 보내줄 돈은 여의치 않고 농사일이나 하게 될 텐데 공부 잘해봐야 무슨 쓸모가 있었나 싶었던 거죠. 어차피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못하러 책을 봐. 네 앞길은 농사다. 그냥 네 엄마 아빠처럼 살면 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뺨을 날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조리 빼앗고 더 사지로 몰았던 건 바로 저였던 거였죠. 곧이어 무릎을 주저앉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옆집 아줌마가 헐레벌떡 대문을 열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선재 아빠,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선재 병원이라네요. 우리 그이가 투석하러 병원에 갔는데 거기 선재가 있대요. 응급실이라는데?
뭐,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 병원입니까? 헐레벌떡 병원에 가보니 그제야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논밭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집을 피해 뛰쳐나갔던 아들이 그만 도로가에 달리는 차에 치인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였고요. CCTV도 없는 시골 구석이겠다. 그런 짓을 대범하게 저지른 놈한테도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다른 방면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며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당시엔 우리 아이들도 동생의 소식에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기에 애들을 먼저 달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에 그럴 정신도 없더라고요. 우리 선재 일어날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우리 아들 이대로 못 보낸다. 그때 우리 집 장녀였던 선이가 조용히 저를 앉혀놓고 조곤조곤 말을 하더군요. 이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희망 하나를 붙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도 나가지 못했죠. 아들 곁에 붙어있느라고요. 창문 너머 활기찬 얼굴로 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선재가 일어나면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혼자 조용히 속상이며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아줬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을 뜨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병실 사람들은 저를 하나같이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애 아빠가 애 곁을 못 떠나네. 어쩌면 좋아. 애는 오늘 내일 하는데 말이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저의 신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아직 아들을 걷어댈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이 아이가 너무 어리고 가엾고 안쓰러우니 조금의 생을 더 허락하신 걸까요? 아빠, 선재 눈 떴어요, 아빠. 큰애의 말에 허겁지겁 잠을 쫓아내고 보니 아들이 멍하니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선재야. 아이고 내 아들. 순식간에 병실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은 오열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었죠. 큰딸은 서둘러 의사를 찾으러 갔고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제 아슬아슬한 고개 타기를 하듯 그렇게 어렵게요. 아들은 머리 쪽을 많이 다치긴 했지만 의외로 빨리 쾌유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나이가 어려 회복 속도가 빨라 그런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도 기특했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아들은 제 생각과 달랐던 듯 싶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병원에서 나와 아내가 깔아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눕는데 그런 말을 내뱉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기울어진 집안 형편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아들의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지라 저희 부부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와야 했거든요. 아들이 언젠가 제가 아내와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던 건지 그의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데 전 그런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네 마음을 몰라줬어. 네가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니.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은 제 말에 놀란 듯 저를 한번 슬쩍 올려다보더군요. 살면서 자식에게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랬었겠죠. 저희 때 아버지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사과하는 법을 모르고 항상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들었죠. 제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근데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지로 몰아넣은 우리 아들, 다시 제 손으로 활기를 되찾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웃고 마음껏 공부하고 아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후 아들은 저희의 바램처럼 강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이뤄냈어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최고 명문대 의대에 떡하니 합격해버렸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아들이 그 순간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주변에서 선재 아빠 아들이 대학 가서 좋겠다고 하는 칭찬부터 아들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해냈다는 사실이 그 근성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합격한 그 순간에도 우리 아들은 애비를 위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학비 있잖아요. 장학생이니까 학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활비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아빠 아들이잖아요. 저 믿어주실 거죠? 아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돈 걱정을 했을 겁니다. 혹여나 자신이 대학을 가서 집안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 더 죽기 살기로 공부했을 겁니다.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코피를 흘려가며 했을 터였을 거예요. 이미 자신 때문에 기울어진 집안이었으니 더욱 짐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저는 그저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다. 이 한마디를 하며 꽉 아들을 안으며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던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네요. 그 후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밟으며 보내는 동안 저희 부부는 다른 자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식이 도와주니 농사가 한결 더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만약 다른 자식들도 대학을 가겠다고 나갔다면 돈이 더 들었을 터였죠. 이기적이지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녀는 매일을 어깨를 주물러주며 자신의 일감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착하고 건실했죠. 그런데 그 시기 집안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막내에 관한 문제인데요. 막내는 어디 쪽 피를 물려받은 건지 어렸을 때부터 무척 장난기가 많고 정신이 산만한 아이였어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자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왜 때렸냐 물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네요. 재밌다고요.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학교에 수도 없이 불려갔는데 셋째 아들과는 달리 다른 이유로 불려간 것이 허망하고도 제 처지가 우스웠네요.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로 바뀌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은 하겠습니다. 저도 또래 애들한테 맞고 자란 아들이 있는지라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부모에겐 이렇게 빌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녀석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막내 녀석이 집안에 있는 가장 감나는 금붙이를 들고 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필 이날 막내가 다른 쪽으로 크게 사고를 한번 쳐서 이번엔 매를 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쳤더군요. 어떡해요. 그거 없음 우리 집 빚은 어떻게 갚아요. 여보, 여보. 내가 정말 못 살아. 아내는 울다 그만 실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막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후 다른 자식들도 덩달아 다들 막내를 찾아 헤맸었고 막내가 발견된 곳은 어느 음침한 도박장이었네요. 심지어 이 일은 막내가 성인이 되기도 전이었을 때 일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랑 다른 자식들은 한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며 도박을 하는 막내를 발견했을 때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저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성년자까지 받아주냐며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 나이를 한참 10살 위로 속여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제가 성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우린 그저 받아준 것뿐인데 왜 여기 와서 화풀이해요? 당신이 당신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뭐야, 교육? 그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엄한데 화풀이하고 있네요. 야,
너 당장 나와. 오늘 어디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당장 나와. 다혈질의 저는 그대로 막내의 엉덩이를 매타작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내는 그대로 튕겨나가 버렸어요. 매를 들자 저를 한 손으로 제압하더니 장독대 쪽으로 던져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제 부모를 지 손으로 후려 갈긴 겁니다. 그러더니 막내는 그 길로 집을 떠나 몇 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죠. 저나 아내가 전단지를 돌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이미 지병이 있었던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갔고 저도 그런 아내의 곁에 붙어있느라 농사일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사는 게 마치 시련이고 고통 같다는 생각이요. 아내도 그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막내의 이름을 부르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 막둥이 꼭 찾아와줘요. 우리 아들 당신이 책임지고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죠? 나 당신한테 뭐 부탁한 적 없으니까 이 부탁만은 꼭 들어줘요. 부탁합니다. 아내는 마지막 쓸쓸하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작은 반 한켠에서 죽음의 길로 천천히 멀어져 갔답니다. 아내가 떠난 마지막 날을 아직도 전 잊을 수가 없네요. 딱 지금처럼 쌀쌀하고 쓸쓸한 가을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내를 묻고 나오며 막내는 다시 찾지 않겠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죽은 게 모두 막내 때문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이제는 하나둘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고 있었으니 저는 인생의 다른 방향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를 끼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꿈꿔왔었는데 이제라도 사람으로서 그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겠다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보고 싶었죠. 그러던 중 셋째에게서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셋째가 당시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워낙에 바빠서 전화 한 통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셋째가 전화가 와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며느리를? 아니 네가 어떻게 연애를 다 했냐? 아버지 참, 저도 사람이에요. 아이 참, 알겠다. 얼른 보고 싶으니 데리고 와봐라. 며느린 자기와 같은 의사라고 하더군요. 사실 셋째는 숫기가 없고 무척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여자를 만났는지 그거부터가 의문이더군요. 근데 같은 의사라니 거기다 실제로 찾아온 며느라기 될 아이가 무척 활발한 성격이었기에 더더욱이나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들은 것보다 실제로 뵈니 훨씬 미남이시네요. 이 사람이 아버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뵈니 좋네요. 늘 아버님이 궁금했었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말을 조잘조잘 웃는 얼굴로 떠드는데 그 안엔 사람을 향한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늙은 제 눈엔 그게 훤히 다 보였죠. 낯을 가리지 않고 사교적이고 다정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셋째에게 아쉬움이 있었다면 사람에 대한 친화력, 사교성 그런 것들이었는데 셋째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에 마음이 절로 놓였습니다. 이래서 운명의 짝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싶었답니다. 다른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기와 비슷한 성격 혹은 직업을 가진 아이들을 사위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셋째만이 다른 게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견례를 가지고 셋째를 장가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그렇게나 활발해 보이던 며느리에겐 상상지도 못한 과거가 있었더군요. 사실 저는 많이 놀랐고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마 티가 났을 겁니다. 며느리가 바로 고아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많은 다복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 같은 며느리는 수녀님이 자기를 키우셨다며 상견례장에도 인상이 차분한 수녀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내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한 번 입양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 집안 사정 때문에 파양도 당한 경험이 있고요.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고 혹시나 아버님이 싫어하실까 봐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며느리는 수녀님 밑에서 자라는 게 결코 힘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 중에 나쁜 사람은 없었든 사는 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편견을 갖고 말하기도 해요. 고아로 자란 사람은 정서가 불안정할 것 같다면서요. 저한테 대놓고 반감을 보이기도 해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 때문에 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열심히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대학교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영특한 머리를 갖고 있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말들을 조금의 슬픔을 가지고 하는 며느리의 투명한 얼굴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느꼈을 종류의 비슷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더군요. 그리고 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묵묵히 말을 들어주다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기대라고 답해 주었네요. 사는 게 힘들었을 테니 믿을 사람도 별로 없었겠구나. 내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러렴. 이런 낯간지러운 말은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인데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하다 고개를 서둘러 끄덕였고요. 아마도 제 눈엔 보였던 듯합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버티고 서 있느라 어느 정도는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요. 며느리에게 아들의 어떤 점이 좋았냐 물으니 수줍은 말투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책만 보고 산 덕에 그저 정직하게 대답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며느린 좋았나 봅니다. 지금껏 자신이 대한 사람들과 달리요.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왜 둘이 천생연분인지. 그제야 전 무릎을 탁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만났다 싶어서요. 셋째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잘해주라고 당부하고 그렇게 셋째까지 장가를 보내고 나자 저는 마치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한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난 거지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아들 부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의사생활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져 시골에 요양을 해야 한다고요. 뭐라고? 세상에 암 이런 거 걸린 거야? 검사는 해본 거지? 네, 검사는 해봤는데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의사도 모르는 병들이 있어요.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몸에 아무 기력이 없고 설거지만 해도 기운이 쭉 빠져요. 늘 웃고 있던 며느리 얼굴은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히말라야 산 등산이라도 한번 갔다 온 사람처럼요. 아마도 정신적인 것에서 원인이 있었던 건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 저도 당연히 알 길이 없었죠. 며느린 이미 받을 만큼 검사를 받았기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선택한 것이 요양이었습니다. 이왕 요양하는 거 저희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요. 아들도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잠시 병원 생활을 접고 며느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다들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자식들이 떠나고 저 홀로 있던 집 옆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네요. 아버님, 제가 와서 괜히 불편하신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아가, 오히려 적적한 집 옆에 니들이 와 좋지. 그보다 너야말로 시골 생활 불편할 텐데.
아니요. 전 오히려 공기도 좋고 풀네음도 좋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너무 좋아요. 다행히 며느리는 시골 생활을 좋아했답니다. 자기와 너무 잘 맞는다고 유년 시절을 보낸 제 아들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며느리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파리한 안색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한두 마디씩 할 정도였거든요. 아가, 내가 이거 한약방에서 지어온 건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봐라. 지금 뭐 딱히 약도 없고 수도 없으니 먹어보고 안 좋으면 버리고 괜찮으면 먹어봐. 어머나, 아버님이 직접 지어오셨어요? 아휴, 감사해라. 시골 생활하는 동안 전 며느리가 걱정돼 한약방에 가서 한약도 지어오기도 하고 언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며느리도 서로가 편안했죠. 거기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제가 쥐어준 한약을 먹고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자신도 놀라운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그러다 제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기는. 아니다. 그나저나 아파서 어쩌니.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저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아버님이랑 이 산책길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잖아요. 예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 동네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서 헥헥댔는데요. 아버님이 제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거창한 말을. 아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것뿐이야. 아버님은 모르시죠? 그게 참 따뜻하고 사람을 힘나게 해요. 며느리와 이때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는 저와 이름 모를 풀들을 사진 찍고 구경하며 이때 많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 원래 제 얘기, 제 감정 표현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거든요. 아가 네가? 네. 의외시죠? 근데 저 의외로 들어주긴 잘 들어주고 제 얘기는 못해요. 근데 아버님께는 말이 술술 나와요.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투정도 부리고 싶고 화나는 일 있으면 짜증도 내고 싶고요. 제가 애기가 되나 봐요. 아버님 앞에서. 제 앞에서 아이가 되고 싶다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지만 참 안쓰러웠죠. 우리 아들만큼이나 속이 여린 아이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가만 보니 셋째 아들도 못 본 사이 사회성이 늘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일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제게 말도 잘 걸고요. 옛날엔 늘 말을 붙이는 쪽이 저였다면 이젠 자기가 먼저 상도 차리고 어엿하게 밥도 할 줄 알더군요. 아마도 며느리의 덕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몸소 알려준 거겠죠.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야. 공부만 할 줄 알지 사회성이라곤 쥐뿔도 없던 내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이렇게 다정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아가 부모도 못한 걸 네가 해냈구나. 말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는데요. 옛날 아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정이 어느덧 많이 쌓였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시골을 떠나고 나서도 저는 이 둘과 함께 했던 생활이 너무도 그리웠답니다. 문득 기억도 나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자식에게 기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촌 늙은이로 사람들과 복작복작하게 살아가며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말았네요. 다름 아닌 막내 소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깡패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칼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오는데 먼저 아내의 유언이 생각나더라고요. 막내를 찾아달라는 유언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황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떠올리긴 했지만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죄스럽기도 했고요. 아무리 내 손을 떠난 자식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봤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집으로 돌아올 거라 여긴 게 이런 결과를 낳게 했네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뭐랄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죄책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들면 막내 아들이 꿈에 나와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날 왜 찾지 않았어요? 내가 찾아달라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강하게 붙잡는데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꿈에 나오기도 했죠. 아내 역시 저를 조용히 원망하는 눈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상태가 걱정되었는지 어느 날 이 머나먼 시골 구석까지 며느리가 내려왔더라고요. 아들도 없이 말이죠.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요. 우리 아버님 자리나 보러 온 거죠. 며느리는 쾌활하게 웃으며 제 몰골을 살폈습니다. 그 후 며느린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요리하더니 한 상을 거하게 차려주기도 하고 저를 데리고 뒷산에 가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린 산책을 하며 과거 자신이 아버님 덕에 몸을 회복했던 것을 말하면서 아직도 그때 일이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며느린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역시 전 며느리와 있으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그런데 떠나는 날 며느리가 다소 놀라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아버님을 서울 집으로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그 제안 드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너희 집으로? 아니다. 너희가 너무 불편하지. 내가 가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너희 아무래도 바쁜데 짐 되고 싶지 않다. 난 여기가 편해.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근데 며느린 앞으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병원 갈 일도 많아질 것이고 시골 생활은 충분히 하셨으니 서울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시골 생활은 적적했고 마음은 울적했으니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다만 아들 며느리가 지금은 저를 위한답시고 제안을 해줘도 나중에는 제 존재 자체가 짐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역시나 우리 며느린 불굴의 의지로 어떻게든 저를 서울로 끌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저는 넘어가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거의 오랜 시간을 시골에만 있었던지라 서울 생활은 정말 낯설고 또 신기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은 줄어드는 법이 없는지 시골에 없는 번쩍번쩍한 건물과 즐비한 커피숍들,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 죄다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불편해서 오래 걷질 못했는데 서울에선 꽤나 많이 걸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걷고 돌아와 며느리에게 오늘 무엇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는 웃으며 잘 호응해 주었습니다. 덩달아 제게 아버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제가 좋아할 것 같은 간식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저번에 아버님이 맛있다고 해서 사와봤어요. 서울은 시골과는 달리 먹거리도 넘쳐나 먹을 것도 참 많았는데요. TV에서만 보고 안 먹어본 음식도 많았습니다. 태국 음식이나 인도 음식부터 시작해 빵 종류도 다양했죠. 빵을 좋아했지만 잘 먹진 않았는데 서울에 와서는 식성도 달라졌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 번의 상실을 딛고 또 일어서게 됐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제가 좋아진 걸 보고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답니다. 제 건강검진이며 이런 것들을 손수 챙겨준 것도 며느리예요. 물론 아들 녀석도 저를 많이 챙기려 들긴 했지만 의사생활과 더불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며 틈틈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많이 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서울에 와서 손주도 보고 오순도순 사느라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싶을 만큼 아쉽고 또 아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 제게 일어난 또 한 번의 상실은 정말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산책을 갔다 왔더니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어? 제 말에 며느리는 한참 있다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그이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해요. 심지어 아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급히 며느리와 함께 처음 미국이란 땅으로 가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담당 외국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더군요. 저 양반이 도대체 뭐라는 거냐? 영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님, 우리 그이 살 확률이 낮아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생존율이 15% 정도래요. 저 역시 그 15라는 숫자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를 한번 살린 것처럼 아들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의 몸이 한번 으깨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나 약한 존재라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치료를 다 동원했지만 결국 원래의 얼굴을 잃고 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얼굴이 참 잘생겼었는데. 그때 아들은 힘겹게 숨을 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인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서 엄마 보고 동생 보면 잘 지내왔다고 얘기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아빠 아들이어서 고마웠어. 아들과 저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장기기증 신청자였기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었죠. 우리 그이가 끝까지 사람을 살리고 갔네요. 평소 한국에 있을 때도 기부를 많이 하던 아들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숭고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와 저 단 둘이 집에 들어서는데 저희는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겨우 유품을 정리하고 나자 며느리는 고요한 거실의 침묵을 깨고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아버님까지 떠나면 저 정말 못 살아요. 같이 살아주세요, 아버님. 며느리는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땐 저도 며느리가 힘드니 어린 손주들이라도 챙기기 위해 당분간이라도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한 말로 저도 며느리가 필요했고요. 아들을 추억하고 그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며느리가 옆에 있다면 그나마 상실감이 달래질 것 같아서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부질없는 목숨 그냥 아들을 따라 버리고 싶었습니다. 1년간 저는 며느리 손이 하나라도 덜 가게 하려고 손주들 학교 가는 걸 챙겨주며 마음을 추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나자 저는 슬슬 며느리 곁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나이가 창창하고 충분히 재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슬픔이나 저의 슬픔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린 손주들을 챙기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아버지, 아빠 보고 싶어. 그래? 많이 보고 싶어? 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구나.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땐 저도 제 아들이 보고 싶어 숨죽여 울곤 했어요. 하지만 이 소중하고 이쁜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의사란 번듯한 직업이 있어도 혼자보단 같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2년 정도가 되었을 쯤 입을 뗐죠. 얘야, 이제 나도 슬슬 고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너도 이제 조금 마음 추스렸으니까 우리 둘 다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자꾸나.
제 말에 며느리는 섭섭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 아버님, 혹시 우리 아이들 챙겨주시는 게 힘드셔서 그래요?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함께 해주시지. 어디에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란다. 근데 지금은 내가 고향에 가서 쉬어야 할 듯해. 몸도 안 좋고 말이야.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배웅을 해주더군요. 며느리의 아쉬운 눈길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떨쳐내고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저는 며느리의 생일날마다 연락해 간단한 선물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며느리가 원할 땐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즈음 며느린 손주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을 생각해서요. 내심 손주가 보고 싶어도 쉽사리 눈치가 보여 연락할 수 없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고 또 고마웠답니다. 시골로 내려온 며느리 손에는 늘 바리바리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아버님,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준비해온 건강식품들인데 몸에 좋대요. 다 드시면 또 제가 챙겨드릴게요. 정말이지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없었기에 제게 이럴 책임도 의무도 없었지만 쌓였던 정 하나로 딸같이 굴며 잘해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장녀아이가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사실 아들을 잃고 초반엔 며느리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어쩔 땐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어쩔 땐 이렇게라도 가족으로 묶여있어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재혼해서 얼른 행복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시기 놓치지 말고 재혼했으면 좋겠다. 너도 아직 젊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그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절대 나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라. 근데 며느리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더군요. 며느린 재혼을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요. 제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약간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며느린 저에게 많이 의지했던 만큼 저와의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너도 내 딸이라 다름이 없기 때문이야. 오직 네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란다. 아버님, 저는 아직 생각 없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며느린 칼 같은 태도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는데요. 그 후 어쩐지 사이가 서먹해져서 며느리와 살뜰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들도 이를 원할 거라고 여기며 하늘에 대고 아들에게 중얼거렸답니다. 섭섭하겠지만 이 아비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죽은 지 5년 정도가 되었을 때 며느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간 서먹하게 연락을 했던지라 마음이 쓰였는데 연락이 온 거 자체가 반가웠답니다. 근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아버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한텐 아버님이 제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말에 저는 드디어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름 선물도 챙겨갔죠. 가면서는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을 건사할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도 있는 한편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자꾸 상기되어 며느리 생각하면 기뻐야 하지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집 앞에선 눈물을 다 닦아내고 씩씩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먼 길 오셨네요. 여기 이분이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근데 저는 며느리가 재혼할 남자를 보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아들의 동그란 코와 긴 눈매를 닮은 것이 묘했고 어디서인지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를 두고 운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남자에게서 아들을 보았고 또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말이다. 이분 그 우리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았던 사람이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랍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1년 전 제 남편의 심장을 받은 이식가에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과연 제 남편 심장이 잘 뛰고 있을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야 저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중에 남편을 보아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분과 직접 만남을 갖게 되어 확인을 하게 됐는데 사이가 이렇게나 발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부끄럽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게 왜 죄송할 일이야. 축하할 일이지. 내 아들의 심장이 이분에게서 잘 뛰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우리 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을 것 같구나. 괜찮다면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나요?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탁 터져 눈물이 줄줄 새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린 것처럼 속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곧바로 다가가 제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남자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요. 그 남자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 내내 저는 우리 아들을 껴안는 듯 비슷한 체격의 그 남자에게서 저는 아들을 향해 미처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얹어 속삭였죠. 나중에 며느리에게서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전에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그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인 저는 이 놀라운 인연으로 며느리도 행복해지고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과의 만남을 그날의 만남을 통해 달래진 듯 위안을 받았으니 요즘은 하루하루 평안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원래 저는 저녁이 되어도 더위도 잘 타고 땀도 많아 줄줄 흐르곤 했는데 요즘에야말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있었던 좋은 일도 한몫했는데요. 자랑 삼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엄마가 국밥집에서 일을 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께선 꽤 갑작스레 암이 발견되어 떠나게 되셨는데 어린 시절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장례식 날 슬퍼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연해요. 엄마는 저와 동생을 끌어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하고 벽에 대듯 허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처연하던 눈빛이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정말로 저희들을 키우시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 하실 정도로 청소일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일, 서빙하는 일, 가사 도우미 일까지 돈이 되는 일들은 모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늘 집에 오시면 아이고 우리 딸들 잘 있었어? 알아서 밥도 잘 챙겨 먹고 다 컸네 다 컸어 하시며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쪽지 시험 100점 받았어. 미영이 밥도 내가 챙겨주고. 그랬어? 잘했네 우리 딸. 아이고 기특해라.
삶이 고단하고 피로하셨을 텐데도 엄마는 한 번도 찡그리는 법 없이 언제나 척척 뭐든 해내셨습니다. 원래부터 엄마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 덕분인지 저와 동생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투정 부리지 않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엄마께서 그런 삶의 태도를 직접 보여주셨고 저희 자매도 엄마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저절로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동생과 저 둘 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나중에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는 명문대 진학을 권유하셨는데요. 저희 둘 다 당연히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갚아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학을 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집안을 위해 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다 놓고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은 돈은 아니어도 보태줄 순 있어. 이걸로 일단 입학금 내거라. 엄마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아껴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하셨을지 생각이 나 그때는 통장을 보자마자 바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좋은 날 왜 울어? 아니, 그냥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좋은 곳 들어가서 효도할게. 알았지? 엄마 일도 안 하게 해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우리 딸. 정말로 그때 제 목표는 얼른 자리를 잡아 엄마가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도 놀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해 어떻게든 기를 쓰고 장학금을 타며 학교를 다니셨고 졸업반 때는 조금이라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취업 준비를 했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해야만 저도 동생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쉬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그 결실이 보답받았을 땐 저도 모르게 엄마를 껴안고 울고 말았어요. 엄마,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어. 이제 월급 받는 직장인이야. 생활비 보탤 거니까 일 확 줄여도 돼. 알았지? 이 순간만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취직에 성공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뿌듯함과 안정감이 저를 숨쉬게 해주었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니 동료들이 저에게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쩔 때는 좀 과하기도 했고요. 혜영 씨는 돈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 화장품도 잘 안 쓰고 점심도 맨날 도시락 먹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제가 절약하고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래도 우리 회사 월급 적지 않은데 사고 싶은 거 없어? 옷이나 이런 거는. 제가 원래 물욕이 별로 없어요. 옷이나 머리에도 관심이 없고 저 머리도 돈 아까워서 제가 그냥 자를 때도 있는데요. 어머, 정말? 혜영 씨 신기하다. 직장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다들 놀라워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반응 낯설진 않았어요. 대학교 때도 제 별명이 자칭, 타칭, 짠순이었으니까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쓰는 게 뭔가 불편하고 찜찜해서 그때부터 아낄 대로 아끼자 생각하며 사고 싶은 것도 꼭 참고 보고 싶은 것도 안 보면서 커왔는데 그게 정말 인이 바뀔 대로 박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때도 차비 아까워 30분 거리 걸어 다니면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 친구들은 아유, 너도 참 독하다 독해. 뭐하러 걸어. 버스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며 타박을 하곤 했어요. 속으로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 하고 어느 날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마음 편했고 한 푼이라도 그렇게 절약해 통장에 쌓아놓고 가끔씩 통장 잔고 보며 웃음 짓는 게 제 삶의 낙이었는걸요. 문제는 이걸 꼭 악용해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직장 왕따 이런 키워드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그 사내 왕따를 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너무 힘든 기억이라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대충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동료 여자 사원의 주도로 왕따가 시작되었어요. 그 여자 동료는 저와는 달리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이라 누구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무슨 이유였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잘 꾸미지 않는 게 거슬렸던 건지 어느 날부터 동료들이 저를 친목 자리에 끼워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매일 혼자 점심을 먹고 프로젝트에서도 가끔씩 배제되어 제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혜영 씨 오늘 옷 봤어? 진짜 구질구질하지 않아? 아니, 내가 아까 립스틱 뭐 쓰냐 물어보니까 무슨 중고거래에서 산 걸 쓴다 하더라고. 자긴 새 제품이라는데, 아, 진짜 말 섞기가 짜증났다니까. 가끔씩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오는 직장, 정말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그만둘까? 옮길까? 근데 지금 옮기기엔 너무 아까운데 쌓아온 경력은 어쩌고. 다른 직장이라고 여기보다 나을까? 마음의 갈등을 하루에도 수십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책상 위에 저를 두고 욕을 한 직원들의 쪽지가 배달된 순간 그 길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죠. 흐르는 눈물을 겨우 삼키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는 동생에게도 엄마에게도 퇴사 사유를 말하지 못하고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잠만 자며 정신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언니, 여기 어때? 공고 떴는데 언니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어느 회사 공고를 보여주더군요. 월급도 언니 다니던 전 회사보다 더 높고 업무도 잘 맞을 것 같잖아. 언니 요즘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우울해 보여. 가을 타는 거야? 그럴 땐 얼른 이직해서 차라리 바쁘게 지내는 게 좋아. 조금 높은 곳이긴 한데 알겠어. 고마워. 이력서 넣어볼게. 동생이 제게 그런 권유를 해준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운이 따라준 건지 제 기준보다 높은 회사였는데 빠르게 면접까지 붙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전 같았으면 너무 기뻐 날뛰었겠지만 아무래도 트라우마라는 게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직장에 나가는 첫날부터 손발이 오들오들 떨려오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동료들을 대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대놓고 비판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런 저를 이끌어준 게 동료인 남편이었어요. 혜영 씨, 저 오늘 업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빨리 끝났어요. 혜영 씨 진짜 능력자인 거 알아요?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아, 제가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남편의 반복된 칭찬으로 기분이 좋아진 저는 점차 회사 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조금씩 말을 틀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웬만하면 눈도 안 마주치려 하는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더군요. 남편과는 그렇게 호감을 가지게 된 이후로 몇 번 단둘이서만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근데 혜영 씨는 돈을 잘 안 쓰시는 편이죠? 저도 그런데 우리 비슷한 점이 꽤 많네요. 아, 기준 씨도요? 저는 습관이 돼서. 네, 저는 엄마 아버지가 워낙에 검소한 편이시라 어렸을 때 불 안 끄고 나가면 엄청 혼나고 그랬어요.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샤워할 때 물도 펑펑 못 쓰게 하셨고요. 딱히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랬네요. 그때 저는 저와 드디어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죠. 거기다 저와는 달리 분위기를 주도하는 외향적인 성격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매력적이었죠.
그때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남편도 저와 마음이 맞아 곧바로 연이 이어질 수 있었죠. 사귀면서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자기 자신에겐 잘 안 써도 다른 사람에겐 돈을 잘 쓰는 편이었어요. 자기는 먹은 양만 내는 더치페이 방식이 불편하다 했어요. 그게 좀 정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치페이를 원하면 그럴 땐 그냥 자기가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다신 안 볼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순간엔 그냥 내가 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건 저와는 다른 특색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의 성격 또한 존중해줬어요. 또 가끔씩 기분을 내기 위해 데이트에 꽤 많은 비용을 쓸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오늘은 우리 200일이니까 맛있는 스테이크집 가자. 내가 사주고 싶어. 어? 아이, 100일 1000일도 아닌데 스테이크까지? 삼겹살 집에서 구워 먹어도 되는데.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자기는 내지 마. 내가 오늘 다 살 거니까. 이럴 땐 오히려 거절하면 자기가 더 풀이 주고 삐지고 나니까 그냥 남편 기분을 맞춰줄 때가 많았죠. 근데 참 애매한 게 남편에게만 돈을 쓰게 하기가 그래 저도 같이 돈을 쓰게 되더군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몇 번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저를 좀스러운 여자로 생각할까봐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땐 몰랐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조각들이 된다는 걸요.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시절에 순수했던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받아줘. 고마워. 나한테 청혼해줘서. 우리 이쁘게 살자. 남편의 프로포즈엔 가장 행복한 얼굴로 주는 꽃다발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애는 몇 명 낳을까? 당신은 저번에 1명 정도가 좋다고 했으니까 나 한 3년 뒤쯤 그때 회사 자리 잡고 천천히 계획해볼까? 그나저나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하지? 하루에도 남편과 종알종알 이어질 신혼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했어요. 허나 결혼 전에도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 남편이 말하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남편은 분명 시부모님이 엄청 절약하시는 분들이라 했는데 일단 집안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소품과 인테리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문득 내가 온다 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다행히 긴장했던 거와 달리 시어머니는 온화한 인상으로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넘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빌라에서 산다니까 대번에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빌라에 산다고? 아니, 내 아들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 엄마, 요즘 빌라도 신축 빌라 잘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좋은 곳 들어가니 걱정 마요. 아유, 그래도 아니다. 내가 그냥 돈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보태줄 테니 아파트에서 살림 차려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맞아, 엄마. 우리 이미 계약까지 다 했어. 이미 결혼식 할 때 돈 많이 보태주셨잖아요. 남편이 넘어가려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파트가 아닌 곳이라는 거에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러시더군요. 사돈 쪽이 잘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휴.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희 집 환경을 지적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반박이라도 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이미 한번 직장의 트라우마로 아직 낯선 사람 대하는 건 조심스럽고 무서웠던 터라 그냥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 기억이 떠올랐죠. 저희가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제가 방석에 앉자마자 한 질문이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없으시다고? 아, 네. 아이고, 엄마 아래에서 자랐으면 사는 환경이 많이 편치 않았을 텐데 고생 꽤나 많았겠구나. 그럼 밥은 제때 먹고 큰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자라온 환경을 마치 굉장히 불우한 환경으로 보신 건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환영 인사나 안부 인사가 먼저인데 그렇게 호구 조사를 들어가니 이상하단 생각은 들었지만 저를 염려하시는 말투여서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어른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살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셨는데요. 그때마다 꼭 집안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저야 워낙 절약하고 사는 사람이니 배달 음식도 웬만하면 자제하고 집에서 주로 만들어 요리를 내놓았어요. 혹여나 시킨 배달 음식이 많이 남으면 그릇에 옮겨 담아 랩으로 감싼 뒤 잘 보관해 놓았고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던 치킨을 보시곤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너 이거 뭐니? 아유, 이거 왜 안 버리고 냉장고에 묵혀놨어? 아, 엄마, 그거요. 저희 어제 시켜 먹은 거예요. 많이 남아서 오늘 데워 먹으려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청승이니?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이깟 치킨 얼마나 한다고 끼케야 2만 원짜리를 남았다고 무슨 냉장고에 넣어놔. 당장 싹 다 버리렴. 시어머니는 조금 심할 정도로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너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니?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루 지난 음식을 먹여. 그것도 배달 음식을. 넌 모르겠지만 내 아들은 장이 약해. 라고 하더군요. 순간 갑작스레 혼이 나니 저도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버리라 하시니 서둘러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허나 그 이후로부턴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오실 때마다 불이 나게 달려가 혹시나 남은 배달 음식이 있는지부터 살피셨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떡볶이 넉넉하게 시켜 남으면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 없을 때 간단하게 먹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변 동료들 봐도 많이들 그러던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건지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결혼 안 한 시누이가 있었는데 그 시누이가 정말 얄미운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저를 왕따시켰던 그 직장 동료를 연상시키는 사람이었는데요. 명절날 어머님에게 저희 사는 얘기를 전달받았는지 저와 같이 요리를 하다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예요? 배달 음식 며칠씩 먹고 그래요?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는 외식도 거의 안 한다면서요. 둘 다 직장인인데 어떻게 맨날 집밥 만들어 먹고 그러고 살아요? 너무 재미없겠어요. 아, 그거요? 아니에요. 저희는 집밥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둘 다 요즘 업무가 바쁘지 않아서 시간도 괜찮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씩까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는 그 말 듣고 오해했네요. 솔직히 며칠씩 먹는 건 너무 추접스럽잖아요. 무슨 가난뱅이 거지들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가? 난 잘 모르겠네. 내 친구 중에도 언니 같은 사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돈 안 쓰는 애요. 걔는 돈을 벌어도 잘 안 써요. 나는 처음에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아니, 물건 사는 재미 없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사람이 돈 쓰는 재미로도 살아야지.
너무 고리타분해 보여서 친구 관계 끊어버렸어요. 친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랄까, 정이 떨어진달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신우이의 말은 마치 은근히 저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자기 친구 얘기겠거니 넘어갔죠. 근데 정도가 점점 심해진 것이 어머님과 신우이와 함께 요 앞에 시장에 잠시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옷 장사하시는 아줌마 앞에 대고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 대체 이런 품질의 옷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입으라고 떡하니 매대에 깔아놓는 걸까요? 아가씨, 입는 사람들도 있으니 팔지 않을까요? 언니도 참, 이런 옷은 완전 나이 든 할머니나 입는 옷이죠. 안 그래, 엄마? 새언니가 뭘 모르네. 새언니 설마 이런 데서 옷 사 입으세요? 네? 아, 저는 그냥 가끔 가다 사요. 어머, 정말요? 웬일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딱 봐도 너무 촌스러운데? 제가 보기엔 그냥저냥 괜찮은데요? 사실 난 옷 보는 안목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걸치는 편이에요. 예, 남편도 있는데 너무 이런 옷만 사 입지 말아라. 절약하는 건 좋은 거야.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젊은 앤데 좀 꾸미기도 해야지. 남편 시선도 생각해야지. 생각해보면 아가씨와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 생각해서 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끌고 근처 백화점으로 가려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옷들 오늘 할인한다. 여기서 괜찮은 옷들 몇 벌 좀 사라. 어머님, 저는 집에 옷이 많아요. 다음에 살게요. 아유, 지금 아니면 언제 살려고. 돈 아까우면 내가 사줄게. 그러니 사라. 어머님, 그냥 다음에 사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괜찮은데. 얘가 진짜 유난이네. 사라니까 내가 사준다고. 솔직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백화점으로 끌고 가 이 옷을 입어봐라, 저 옷을 입어봐라 하시며 옷을 사라고 강요하니까요. 그렇다고 시엄마 제안을 다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30만 원 돈 되는 옷을 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기준에선 과한 옷소비였어요. 근데 그걸 사고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지 신우이는 엄마 때문에 새언니 기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옷을 왜 사라 해 하며 웃더군요. 무슨 너 오늘 나 덕분에 옷다운 옷 건진 거다. 이런 비싼 것도 가끔은 입어줘야지. 내 아들 체면도 있다 너. 저도 알아요. 비싼 옷을 사면 그만큼 오래 입을 수 있고 나름의 장점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계획형의 사람이에요. 한 달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옷에는 이 정도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니 기분도 안 좋고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심지어 신우이는 제가 환불도 하지 못하도록 택도 다 떼었습니다. 언니, 너무 안 쓰면 그것도 청승이에요. 가끔은 쓰고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제야 저는 이 두 사람이 저를 너무 막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노라 하고 강하게 얘기하게 됐어요. 정말? 엄마가 그랬다고? 아유, 참. 당신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어머님 검소하신 분이라고. 근데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야? 그게 사실은 내가 거짓말한 거야. 뭐? 아니, 당신이랑 사귀려면 어쩔 수 없었지, 뭐. 나도 미안해. 근데 화는 풀자.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결혼에 대해 한 번쯤은 재고해봤을 텐데 그 기회조차 안 준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며칠 동안 남편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시누이와 시어머니로 인해 기분도 안 좋고 곱씹을수록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신우이의 생일날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신우이는 일주일 전부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일하는 저에게 전화해선 언니, 나 이번에 뭐 사줄 거예요? 나 사실 갖고 싶은 게 있긴 한데. 하며 먼저 운을 띄우더라고요. 뭔데요, 아가씨? 제가 사실 봐놓은 브랜드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세요. 그거 사들고 갈게요. 그 즈음엔 이미 신우이란 사람에게 도가 텄던지라 알았다 하곤 원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가려 했어요. 근데 세상에 남편과 함께 매장에 도착한 순간 조금 놀라고 말았어요. 시계가 무려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솔직히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저와 남편의 생일날 단 한 번도 생일 선물은커녕 기념카드 한 장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대놓고 요구하니 조금 그렇더군요. 근데 그때 남편이 그냥 사주자. 내 동생이 이렇게까지 갖고 싶다 하는데 대신 이번만이라고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잘 쓰는 편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형편에 큰 돈이긴 했지만 이제 와서 안 사가면 그것도 생일 분위기를 망치는 일 같아 알겠다 하곤 정성스레 포장까지 해가지고 갔습니다. 헐, 새언니, 오빠, 진짜 사온 거예요? 아, 너무 이뻐요. 고마워라. 역시나 신우이는 무척 고마워했어요.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떨어가며 제가 짱이라느니 자기는 이런 새언니를도 복받았다느니 별별 말을 다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이런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면 저희에게도 무리가 될 것 같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그게 화근이 될 줄 모르고 말이죠. 저 아가씨, 이번엔 아가씨가 너무 원하는 것 같아서 사왔는데요. 다음부터 너무 가격대가 센 선물은 곤란할 것 같아요. 대신 정성 가득한 선물로 준비할게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부턴 이런 브랜드 시계 선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 말이니? 너 네 신우한테 주는 선물이 아깝다는 게야? 아유, 어머님, 아가씨, 그게 아니고요. 아가씨 나이에 하기엔 시계치고 비싸긴 했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다른 질 좋은 걸 더 많이 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아가씨도 이제 직장 취업하면 돈 버시니 이런 고가 선물은 아가씨 돈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조금 부담되고요. 어쩌면 제 말이 조금 셀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부드럽게 돌려 말할 수도 있었던 걸 고지고대로 이야기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어 날아오는 반응이 너무 격하더라고요. 아, 기가 막히네. 아니, 새언니, 내가 뭐 이런 선물 1년에 여러 번 사달래요? 그냥 딱 한 번 사주는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아니, 그 정도 능력도 없나? 네? 아가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 말이 뭐가 심하니? 다 맞는 말이구먼. 내가 너 절약하는 건 그렇다 친다. 근데 네 신우한테도 그렇게 돈 거려야겠니? 그래야 속 편하겠니? 아이고,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건지. 제가 완전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요. 거기에 이어 시어머니는 제가 옷도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길래 백화점 가서 싹 바꿔줬더니 고마운 거 모르고 저런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럼 이 정도 말도 못해요? 나도 내 동생이니 사주라 했지만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편을 드는데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급기야 오빠 결혼하더니 진짜 변했어 하며 뛰쳐나갔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 생일이 망쳐졌다며 모든 탓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진 몰랐지만 돌아가는 분위기와 상황으로 그랬어요. 엄마, 일단 우리 갈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남편이 상황을 마무리해 겨우 집으로 오긴 했지만
오자마자 얼마나 열이 받던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다 그만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미안한데 지금 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친정엄마 생각이 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집에서 부업 일을 하고 있었기에 바로 받으실 줄 알았는데 바쁘신지 어딜 가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고 그냥 홀로 슬픔을 사겨야 했죠. 그런데 동생이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언니, 나 말할 게 있는데 잠깐 집에 올 수 있어? 중요한 말이야. 전화로 하긴 그래. 동생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었기에 저는 일단 친정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힘든 와중이라 친정엄마 얼굴과 동생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늘 너를 부른 건 우리가 언제 말해야 할지 시기를 고민하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다. 우선 너무 좋은 일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무슨 일인데 그래요? 우리 미영이가 전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잖니? 근데 그게 투자도 잘 되어서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어. 정말요? 아니, 왜 말 안 했어? 난 그렇게 잘 되는지도 몰랐네. 언니가 결혼 생활하느라 너무 바빴잖아. 나도 정신이 없었어.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번 돈을 엄마 아는 친구분 소개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엄청 큰 돈이 되어서 지금 건물 하나는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생겼어. 큰 건물은 아니고 작은 건물 정도야. 언니도 알아더라고. 시댁에 자랑도 좀 하고. 들으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동생이야 워낙 저보다 더 똑부러지고 잘난 아이였으니 당연히 뭘 해도 잘 되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성공했을 줄 몰랐거든요. 거기다 엄마의 도움으로 그렇게까지 돈이 벌렸다고 하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저보고 자기 회사에 들어와 일해줄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도와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연히 그래주겠다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회사를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좋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으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허나 저는 이 일을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생과 생각이 다르셨거든요. 예, 그래도 돈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다 하면 사돈께서도 놀라실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일단 천천히 나중에 말하는 게 어떻겠니? 저도 시엄마와 시누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엄마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수중에 이 큰 돈이 생긴 걸 알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우연히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침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 사돈댁 근처라 연락을 했는데 집으로 오라고 했다더군요. 그간 딸만 맡기고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결혼식도 사돈 측에서 많이 해주시고 이참에 건강식품이라도 사들고 가려고. 아유,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알겠어요. 그럼 일단 그렇게 알아둘게요. 그날 시어머니와 엄마의 만남이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별일이 있겠지 싶어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까 사돈댁 만나 말씀 잘 나눴다 이런 식의 문자가 와 그렇구나 하고 동생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또 당시 남편은 우리 엄마가 심했던 건 맞아. 그래도 내가 잘 말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저를 애써 달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던 참이었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생이 저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더군요. 화가 난 듯 잔뜩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시어머니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다짜고짜. 글쎄 우리 엄마를 녹즙 배달하는 아줌마라고 소개했대. 뭐?
엄마가 언니 시어머니 집 갔던 날 있잖아. 그날 친구들도 있었나 봐. 근데 우연히 어제 길 가다 사돈 친구 마주쳐 인사를 했더니 글쎄 녹즙 맛있다면서 자기 집도 배달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래. 세상에, 머릿속에서 폭탄이 하나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고 이 일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했으니 엄마를 그렇게 말하신 게 진짜냐 물었죠. 그랬더니 얘 녹즙 아줌마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구나. 네 엄마가 그때 뭘 입고 온지 아니? 행색이 아주 거지나 다름없었어. 내가 그런 사람을 사돈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겠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행색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나도 처음에 전화 왔길래 사돈이니 그래도 잘해주려 했지. 근데 입고 온 옷 보곤 기절하는 줄 알았다. 쪽팔려서 참. 너 앞으로 니네 엄마 복장 단속 좀 시켜야겠더구나. 거기다 무슨 건강식품은 들고 와가지고는 사은품이라고 둘러대느라 혼났다. 듣는 내내 기가 차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것은 분노로 전환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못하겠다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온순하던 제가 그리 나가자 시댁에서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주제에 뭔데 며느리를 하겠다 말겠다 유세를 떨어? 빈몸으로 내 아들한테 시집 온 주제에 너 이혼이라도 하게? 하면 뭐 할 건데? 어디 식당 나가 설거지라도 할 거니? 엄마, 그럴 건가 보지. 됐어. 이혼하라 해. 누가 말리려는 줄 아나 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꼴값을 떴는데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남편에게도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이렇게 살다간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울며 애원했죠. 그런데 거기서 내 편이라 믿었던 남편 놈의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너도 별나다. 아니 엄마가 솔직히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 감정적인 사람인 거 알잖아. 잠깐 기분 안 좋아 그렇게 말한 거 가지고 며느리 못하겠다는 발언은 심하잖아.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죠. 곧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곤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언니 잘했어. 그런 집에서 더 살았으면 언니가 더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내 동생. 물론 누구에게나 그렇듯 이혼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동생과 친정엄마 덕에 조금씩 기운을 차려나갔어요. 오히려 시댁이라는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나중엔 진짜 제 삶을 찾게 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회사를 운영하느라 매일매일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되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너무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전 시모와 시누이죠. 하지만 처음에 두 사람은 저와 엄마를 보고선 저희 회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디 청소부라도 취직한 거야? 여기서 다 만나네 세상에. 청소부라고요? 바로 기분이 퍽 불쾌해 인상이 구겨지자 엄마가 저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침을 가하시더라고요. 대단들 하십니다. 나를 녹즙 아줌마로 소개하더니 이번엔 내 딸한테 뭐요? 청소부? 내 딸이 착해서 엄마 위한답시고 시댁살이 어찌 당했는진 말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 밑에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고생했을지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 회사에서 썩 나가세요. 회사요? 여기가 당신 회사라고요? 아니 설마. 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야말로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몇 번을 캐묻더니 회사까지 와 명패를 보고 난 후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러고선 며칠 후 다시 찾아와 인간이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부를 떨기 시작하는데 혼자 보기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예, 우리가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니. 그 정을 생각해보렴. 우리 아들이 널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해. 이쯤 되면 다시 슬슬 합칠 때도 되지 않았니? 맞아요, 언니. 그리고 혹시나 옛날 일이 걸리는 거라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철이 없었거든요. 나 언니가 사준 브랜드 시계도 아주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간 언니 생각 많이 났거든요. 오빠가 정말 언니 많이 그리워해요. 기가 막혔죠. 그 말에 저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못 박듯 아주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잘 들으세요. 저는 두 사람 제 기억 속에서 지웠어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인연 이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해요. 저 찾아와서 비는 짓도 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추접스러우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만 말을 하고선 뒤돌아 일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날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알턴니가 빠진 시원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맺힌 한도 내려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이런 악역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상처받지 마시고 잘 해결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셔요.